우리는 해마다 경신되는 폭염과 쏟아지는 폭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 내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탄소 배출 저감, 그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남아 있는지를 말해주는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파리 협정의 1.5도로 제한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도 한 15톤에서 한 45톤 정도 양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탄소 배출이 이어지면은 한 3, 4년 안에 이미 그걸 다 소진하게 되는 아주 적은 양만 남아 있는 것이죠.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된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1.5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탄소 예산은 앞으로 단 3년치만 남아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는 온실가스를 좀 더 편하게 배출하면서 이 불을 창출했다라면 앞으로의 세대, 지금부터의 세대는 온실가스를 어떻게든 줄여내야 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창출에 제약이 굉장히 많다. 탄소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배출 여지가 제한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미래 세대는 더 빠르고 더 급격한 전환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에너지, 교통, 산업, 건물 소비 방식 전반을 더 짧은 시간에 바꿔야 하고 그 비용과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탄소 예산은 이렇게 적은 양만 남아있게 됐을까요? 그 기후재난이라는 것이 늘 있어 왔던 현상인데 그것이 과거와 다르게 빈도와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탄소 중심의 경제 성장이 보다 편하고 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편승해 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줄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화석 연료에 기반한 기존 경제 산업 구조가 매우 강하게 고착돼 있어 전환에 대한 저항이 크고요. 기후 정책이 비용은 현재 많이 들고 편익은 이제 미래에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단기적인 어떤 정치 주기와 잘 충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매년 새로운 선언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글로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행동, 선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이행 약속을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NDC에서 목표로 한 값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세대들이 탄소 배출을 통해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린 점점 빈번해지고 위험해진 기후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 또한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기후 정의와 불평등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와 적게 배출했음에도 피해를 많이 입는 국가. 이것이 이제 국가 간 갈등,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부유한 계층과 취약한 계층 간의 이런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이 갈등인데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유형을 분류했을 뿐이지 개념적으로 똑같습니다. 모두가 책임은 있는데 피해의 정도나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미래 세대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평생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20년 청소년들이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죠. 문제가 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최상위의 기후대응법입니다. 이 법의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을 담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기후소송을 이끈 윤세종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기후소송은 2018년에 자발적으로 조직된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이제 시작된 소송이고요.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회에서는 기특한 아이들 정도로밖에 바라보지 않았고, 이 활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자기의 생존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확인받고자 했던 것은 지금 나의 기본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었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 이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내린 가장 중요한 그 결정 가운데 하나가, 기후위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자연 생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피해가 기본권의 문제, 특히 환경권의 문제라는 점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명확하게 천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미 정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대표성을 고려한다라는 것까지의 수준이고, 실질적인 좀 영향력을 갖게 하는 어떤 의결권이랄지 발언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장치로 좀 생각이 되진 않아서. 2025년 6월 기준 국가위기대응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은 단 3.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약 5천만 명 가운데 청년 인구는 1,250만 명, 2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4명 중 1명이 청년인 나라에서 미래 세대의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100명 중 단 4명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행점검이나 뭐 다른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변화를 이끌었냐 보면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의결을 갈 때는 일부 정부나 고위 관계자들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035 NDC를 이제 수립을 하는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 참여 아니면 미래 세대의 어떤 참여가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기후 정책을 의사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여기 이제 청년, 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 수가 적죠. 결국 정책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안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회성으로만 참여하고 이런 관성이나 행태들이 반복이 되면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025년 9월 27일 서울 동십자각 일대에서 9.27 기후정의 행진이 열렸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광장으로 모였죠. 개인적으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정부들이나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이번 기후정의 행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를 제가 10대 때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진짜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원주 지역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기후위기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일 수도, 바로 지금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살아갈 세대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우선은 그런 위원회 내에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만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이나 성별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다양한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뿐 아니라 위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장치들과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냥 기본법에만 나와 있는 조항들을 시행령 또는 시행세칙을 통해서 실제로 특정 규모, 특정 의석수의 미래 세대가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와 맞닿아 있지만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긴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정권이라는 경계가 존재하고 그 문턱을 넘는다 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 기반이 필요하죠.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는 형식적인 참여권의 문제만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온도는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때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 미래에게 전가되고 전가되는 부담과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것은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 정책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더 정교하고 정의롭게 이 문제를 비교할 수 있지, 단순히 회의체에 몇 명이 들어왔다 이런 형식적인 참여권의 문제만으로 이걸 줄여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권의 문제 그리고 실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세대 간의 이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는 국민 참여 보장 원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상설, 청년, 청소년 기후 참여 기구입니다. 그리고 기구는 단순 자문이 아니라 공식 권고권과 정보의 답변 의무, 후속 점검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회의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참여에 필요한 교육, 교통, 시간 지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성별, 연령, 사회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거주 유형, 지리적 지역 6가지 인구 통계학적 기준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5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기후시민의회는 운영기간 동안 149개의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제안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서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논의가 이뤄져도 헌법이라는 상위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흐름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경권에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 우리의 기후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하진 않았어요. 기후권이 명문화돼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런 과학적인 감축 목표라든지 장기적인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 국가적인 의무를 우리가 명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이 될 거고, 이러한 가장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인 토대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기후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제41조의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확립했죠. 한 대의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절벽 직전에야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그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절벽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완전히 눈앞에 드러난 뒤에야 대응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감축과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한 번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계속 뭔가 목소리 내고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스포츠 경기를 비유하면 100번 져도 한 번 이기면 그게 결국 성공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